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24회차에 들어온 월드컵 유럽 예선 A매치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이 이번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지난 주중에 펼쳐졌던 1차전에 이어서 2차전이 진행이 되는데 23회차 분석 복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 강팀이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강팀이라고 해서 무작정 -1 핸디승을 배당을 높이기 위해 가져가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24회차 분석에서도 풋볼살롱은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나 배당적인 메리트가 없는 경기들은 빼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분석하기에는 애매한 경기들, 배당적으로 팽팽한 경기나 전력적으로 비등비등한 팀들 간의 대결만 쏙쏙 골라서 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판매가 마감이 되는 24회차 경기들 중에서 아리까리한 매치들만 들고 왔고 내일 현미경 분석에서는 일요일에 판매가 마감이 되는 경기들을 골라서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이 합류를 하고 계신데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시는 축구 프로토 현미경 분석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픽 결과뿐만 아니라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분석 내용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빠르게 분석 내용과 함께 최종픽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는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분석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풋볼살롱과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을 구성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중 내역을 공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폴낙 게시판이 있는데 한폴낙 게시판 공유를 통해서 나름대로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복귀를 하는 시스템도 갖춰놨기 때문에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양질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J리그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J리그 쪽에서도 분석을 진행을 하시는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이 계실 정도로 유럽 축구뿐만 아니라 K리그 그리고 J리그 등 다양한 리그에서 자료를 수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 풋볼살롱이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이 풋볼살롱의 멤버십은 풋볼살롱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해 주시는 쌍방향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승무패 프로토 분야에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과 집단 지성을 이뤄서 적중 확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과 가입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청을 하신 뒤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러시아와 슬로베니아의 경기인데 러시아의 -1 핸디패 2.5 언더를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109번부터 111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러시아가 직접 몰타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피파 랭킹 176위 최약체로 꼽히는 몰타를 상대를 했기 때문에 3대1 승리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최근 A매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6경기에서 3무 3패를 거뒀었습니다. 직접 몰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 흐름이 좋지 못했던 러시아이고
몰타 원정에서 주포 공격수 32살의 주바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고 플레이메이커인 알렉세이 미란추크 선수 역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소속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서 10골을 넣고 있는 소볼레프 선수 역시 교체 투입 이후에 득점포를 가동을 한 러시아이기 때문에 슬로베니아를 상대로도 충분히 에이스들이 활약을 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더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실점이 4실점밖에 없는데 원정만 가면은 11실점으로 수비력이 흔들리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몰타를 상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파 랭킹 176위 몰타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슈팅 개수 자체도 대등했고 2골차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러시아가 몰타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인 로만 조브닌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것이 러시아에게는 중원 쪽의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크로아티아와의 홈경기에서 1대0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분들을 울렸는데 최근 A매치 성적을 봤을 때는 9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6승 3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슬로베니아인데 크로아티아를 상대로도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선제골 득점 이후에 75분간 리드를 유지를 했을 정도로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줬고 슬로베니아가 주요 선수로는 얀 오블락이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문장이 골키퍼를 보고 있고 일리치치라는 아탈란타에서 활약을 하는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공수에서의 에이스를 필두로 해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A매치 9경기 중에서 무려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한 슬로베니아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 자체가 주춤하고 있는 러시아가 쉽게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A매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슬로베니아 사이드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몰타 원정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 러시아가 6경기, A매치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좋지 않았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최근 기세를 탄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얼마만큼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드는 경기입니다. 반면에 슬로베니아는 공수에서의 확실한 에이스 일리치치, 얀 오블락을 필두로 해서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고 급기야 직전에는 크로아티아라는 대역까지 잡아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A매치 9경기에서 무려 8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슬로베니아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과 조직력을 앞세운다면 제 아무리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러시아라고 할지라도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양팀 모두 최소 조 2위를 확보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점 획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매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결과는 패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경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기 속에서 득점이 많이 터질 것 같지는 않고 -1 핸디캡 접근으로 슬로베니아 사이드를 가면서 2.5 언더를 보험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러시아의 -1 핸디패 2.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와 터키의 경기인데 노르웨이의 일반 승리와 2.5 오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122번부터 124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아리까리한 매치이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지브롤터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을 봤을 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것이 노르웨이인데 홈에서는 6골 2실점으로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노르웨이입니다. 다만 노르웨이가 홈 경기 일정이긴 한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홈구장이 아니라 중립지역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사실상 홈 어드밴티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 공격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젊은 두 공격수인데 라이프치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장신 공격수 세를로트와 도르트문트의 에이스 홀란드 선수가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메이커로는 웨데고르, 아스날로 임대 이적을 한 웨데고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 노르웨이가 결코 터키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브롤터전에서
홀란드 선수가 무려 슈팅을 8개나 때렸는데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터키전에서 발끝 감각을 한껏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있고, 최근 노르웨이가 홀란드, 웨데고르, 세르로트 같은 젊은 선수들이 대표팀의 주축 멤버로 들어오면서 황금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A매치 28경기에서 패배는 단 5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웠던 것은 웨데고르 선수가 지브롤터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전반전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제가 현지 언론의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풋볼 런던이라는 런던 지역의 팀들을 주로 보도를 하는 언론인데, 아무래도 아스날 팀이 런던에 있기 때문에 풋볼 런던이 전하는 아스날 관련 소식은 공신력이 꽤 높은 편입니다. 이 풋볼 런던의 보도에 따르면은 노르웨이 감독님께서 경기 후에 웨데고르 선수의 발목 부상이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웨데고르 본인 역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까지 발목 부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터키전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웨데고르까지 나와준다면 홀란드, 세를로트, 웨데고르가 구축하는 노르웨이의 황금의 3중주가 완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역시 직전 네덜란드와의 홈경기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탔는데, 원정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원정에서는 3무 1패로 실점이 무려 7실점이나 있는 터키이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터키와 네덜란드의 경기에서 터키 사이드를 보면서 이변이 적중이 됐었는데, 강점으로 수비진이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액면가로는 레스터시티에서 활약을 하는 쇠엔지 선수와 리버풀에서 활약을 하는 카박 선수가 잘해줄 것으로 보였는데, 막상 네덜란드전에서는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쇠엔지 선수는 제공권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데 아무래도 키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보니까 위치 선정에 따른 수비를 즐겨 하는데, 이 위치 선정이나 발밑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 카박 선수 역시 네덜란드전에서 막판에 페널티킥을 내줬기 때문에 의외로 중앙 수비 조합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가 그래도 릴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일마즈 선수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에이스 차라노글루 선수 역시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노르웨이전에서는 활약 자체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터키의 이변을 예측을 했던 이유는 최근에 네덜란드의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4골이나 넣었지만, 네덜란드가 당시에 골키퍼가 주전 골키퍼가 아니라 팀 크룰이라는 조금 노장 골키퍼가 들어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주전 골키퍼라고 볼 수 있는 발렌시아에서 활약을 하는 실러선 골키퍼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팀 크룰이라는 골키퍼가 나왔고, 이 팀 크룰 선수가 충분히 1골, 2골 이상은 막아줄 수 있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실점을 연이어하면서 4골이나 허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터키가 4골이나 넣었지만 그 4골은 터키가 잘해서 넣었다기보다는 네덜란드의 수비, 특히 골키퍼 쪽에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4골이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터키가 자랑하는 중앙수비 조합인 쇠엔지와 카박 선수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홀란드와 세룰로트 그리고 웨데고르까지 갖추고 있는 노르웨이의 공격진을 막아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감이 드는 매치업입니다. 쇠엔지 선수가 특히 신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룰로트와 홀란드가 기본적으로 체격이 너무나도 좋고, 세룰로트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웨데고르 선수 역시 지브롤터전에서 발목 부상으로 전반전에 교체 아웃이 됐지만 현지 언론의 인터뷰에 따르면 충분히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막강한 화력이 발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르웨이가 중립지역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홈 이점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승리는 나올 것 같지 않고 팽팽한 흐름 속에서 노르웨이의 한 골차 신승이 유력해 보입니다. 터키가 홈보다는 원정에서 기복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노르웨이 쪽으로 조금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양팀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성향을 고려를 해보면 2.5 언더오버 접근으로는 2.5 오버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세르비아와 포르투갈의 경기인데 포르투갈의 일반 승리와 2.5 오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129번부터 131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직전 아일랜드와의 홈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이 2연승인데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세르비아이고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르비아입니다. 세르비아의 공격 에이스 타디치 선수가 아일랜드전에서 무려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최고 평점을 받았고 피오렌티나의 공격수 블라우비치 선수 역시 골맛을 봤습니다. 베테랑 공격수인 풀럼에서 활약하는 미트로비치가 2골을 넣으면서 세르비아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2019년 유로 예선에서 포르투갈에 2대4로 패배를 했던 세르비아인데 당시 경기에서 타디치 선수와 미트로비치 선수가 맹활약을 한 바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직전 아제르바이잔과의 홈경기에서 기대 이하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그것도 상대 선수의 자책골에 의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슈팅을 30개나 때렸는데 아제르바이잔의 골키퍼가 신들린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한 골 득점에 그쳤습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을 보시면 홈에서 4승 1무 1패, 원정에서 2승 1무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의 에이스 호날두가 슈팅을 8개나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골키퍼의 선방쇼에 막혔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수 안드레 실바 선수는 아무래도 호날두 선수의 그늘에 가려져서 슈팅을 1개밖에 때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세르비아와의 맞대결에서도 3승 3무로 우위에 서 있는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선수들 면면을 살펴보면 세르비아가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중원에 밀린코비치, 사비치, 측면에 필립, 코스티치 같은 선수들이 있고 최전방에는 지금 루카 요비치, 블라오비치, 미트로비치라는 걸출한 골 결정력을 갖춘 공격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 자체는 갖춘 팀입니다. 다만 제가 항상 세르비아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비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직전 경기에서 아일랜드에게 2골을 내줬는데 아일랜드가 최근에 득점력이 심각한 팀이었습니다.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던 것이 아일랜드인데 그러한 아일랜드를 상대로 2골이나 헌납을 했다는 것은 수비력이 너무나도 불안하다는 점이고 특히 세르비아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베테랑 골키퍼인 드미트로비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승무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인데 살로만 뉴스에서도 제가 한 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 드미트로비치 선수가 에이바르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전성기 때와는 확연히 기복을 보이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선방을 보여주는 드미트로비치인데 이 기복이 있을 때는 어이없는 판단 미스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곤 합니다. 아일랜드 전에서도 조금은 판단 미스로 추가 실점 과정에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드미트로비치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한 세르비아가 포르투갈의 맹공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호날두, 안드레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주앙 펠릭스 같은 정상급 공격진이 포진한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충분히 난타전 양상 속에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은 포르투갈이라고 보여집니다. 포르투갈이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하나 상대 골키퍼가 너무나도 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르비아를 상대로는 오히려 득점포를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날두 선수를 비롯해서 주요 공격진들의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포르투갈이고 양팀의 호전적인 면을 고려를 하면 오히려 난타전 양상이 벌어진다면 아제르바이잔보다도 더 포르투갈이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포르투갈의 수비수 후뱅 디아스가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에서 너무나도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력적인 면에서도 포르투갈이 세르비아보다는 압도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세르비아의 일반 패배와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의 경기인데 아일랜드의 일반 승리와 2.5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132번부터 135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직전 세르비아 원정에서 2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못한 아일랜드입니다. 3무 5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스티븐 케니 감독 체제에서 승리가 없는 것이 아일랜드입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체급이 한 단계 낮은 룩셈부르크를 상대로도 짠물 수비를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일랜드가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무적인 것은 세르비아라는 강호를 상대로 2골이나 넣었다는 점입니다. 6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졌던 아일랜드의 빈공인데 그래도 세르비아를 상대로 2골이나 넣으면서 득점 물꼬를 튼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우스햄튼 출신으로 지금 본머스 2부 리그 본머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쉐인 롱 선수가 교체 투입 이후에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발끝 감각을 한껏 끌어올렸고 아일랜드는 기본적으로 3백 전술을 가동을 하는데 양쪽 윙백이 우리나라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는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왼쪽에 콜먼, 에버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콜먼이 있고 오른쪽에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도어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3백 전술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를 펼치고 좌우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이 날카로운 것이 아일랜드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최근 A매치 3승 1무 4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홈에서 더 실점이 많은 것이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리그 C에 속했는데 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키프로스 같은 비슷한 체급의 팀들 간의 경쟁에서 그룹 1에서 2등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직전 카타르와의 평가전에서 0대1 패배를 당했던 룩셈부르크이기 때문에 카타르보다도 피파 랭킹이 높은 아일랜드 원정을 떠남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든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이 룩셈부르크가 최근에 주전으로 나섰던 중앙 수비수 셀리모비치와 왼쪽 수비수 더크 칼슨이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우려가 되는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의 공격을 책임져야 할 선수로는 게르손 로드리게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디나모 키예프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나모 키예프에서 백업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감각 자체가 그렇게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고 이 디나모 키예프에서는 주로 왼쪽 측면을 보지만 룩셈부르크에서는 최전방 공격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지션적인 적응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로드리게스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룩셈부르크 공격진에서는 그래도 로드리게스 선수의 한 방을 믿어봐야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A매치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못했던 아일랜드였지만 직전 세르비아전에서는 경기력 자체는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6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던 빈공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에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23회차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콜먼이나 도어티 같은 선수들이 있고 중원에는 지금 뉴캐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제프 핸드릭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급 면에서 룩셈부르크를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직전 펼쳐진 카타르와의 평가전에서도 0대1로 패한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수비 쪽에 셀리모비치와 더크 칼슨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룩셈부르크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홈에서 짠몰 수비를 보여주는 아일랜드가 탄탄한 3백 수비를 바탕으로 콜먼, 도어티라는 퀄리티 있는 좌우 윙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으로 충분히 룩셈부르크의 골문을 열면서 한 골차 꾸역승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르비아전에서 득점 물꼬를 텄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한 체급 낮은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한 골차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경기는 그래서 아일랜드의 일반 승리와 2.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회차 토요일 마지막 경기는 체코와 벨기에의 경기인데 체코의 일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번호로는 136번부터 138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체코가 직전 에스토니아 원정에서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 체급 아래로 평가받는 에스토니아를 대파한 체코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한껏 올라온 체코입니다. 최근 A매치 3연승 흐름을 탄 체코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벨기에라고 할지라도 쉽게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는 2승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체코이고, 체코 역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토마스 수책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수책인데 에스토니아전에서 무려 3골이나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인 수책 선수인데 공격 가담이 상당히 좋고 특히 제공권, 세트피스 한 방이 좋은 수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벨기에를 상대로도 위협적인 세트피스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의 최전방으로는 패트릭 쉬크라는 레버쿠젠에서 활약을 하는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을 갖춘 피니셔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삼프도리아에서 활약을 하는 얀크토와 헤르타 베를린의 미드필더 다리다까지 있는 체코이기 때문에 선수들 면면을 봤을 때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체코입니다. 벨기에는 피파 랭킹 1위답게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직전 웨일즈와의 홈경기에서 3대1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을 보시면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홈과 원정에서는 그래도 홈에서 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벨기에입니다. 웨일즈전에서 벨기에의 에이스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한 골을 넣었고 주포인 루카쿠 선수 역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체코전에서도 이 원투펀치가 화력을 뿜어낼 수만 있다면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데브라이너 선수가 최근 맨체스터 시티 경기를 포함해서 4경기 연속골 5골을 넣고 있고 루카쿠 선수 역시 인터밀란 소속으로 치른 경기를 포함해서 7경기에서 무려 6골 5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화력면에서는 벨기에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체코가 최근 A매치 기세를 보면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체코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수책 선수가 에스토니아전에서 3골이나 넣었는데 이 에스토니아전만큼 벨기에를 상대로는 공격에 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적인 면, 특히 지공 상황에서 체코가 화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수책을 활용한 세트피스 한 방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벨기에의 지금 중앙수비수 조합이 알더베이럴트와 베르통엔 조합인데 이 두 선수가 노쇠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책 같은 선수들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막아내는데 버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의 핸디승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체코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3백을 사용하는 팀에게는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와의 2차례 경기에서 덜미가 잡힌 적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역시 3백을 기반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벨기에의 공격적인 3백을 체코가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벨기에의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데브라이너와 루카쿠가 소속팀에서부터 절정의 골감각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적으로 체코를 압도하면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체코 역시 기세가 좋고 조직력 자체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벨기에의 핸디승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24회차에 들어온 토요일 마감 경기 중에서 배당적으로나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아리까리한 경기들만 쏙쏙 골라서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프로토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십니다. 프로토는 복식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언더, 오버, 핸디캡, 일반, 승무패 접근을 적절하게 섞어서 픽을 구성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프로토 승부식 24회차 다음 분석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